민법 정리 한번 해볼까? 과실책임주의는 뭐라고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가해자의 마그나 카르타야. 피해자 보호에 아주 소홀해.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트 라이어빌리티로 그 책임이 엄격해지면서 위험 책임. 그러니까 과실을 대체하는 거야. 과실이 아니고 위험하냐 아니냐 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국 사회는 점차 이렇게 스트리트 라이어빌리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후진국일수록 빨리 그 산업혁명을 다 한꺼번에 완성해야 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산업혁명을 다 완성해서 고도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소비자의 컨슈머리즘이 더 중요해. 우리는 낙후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이 빨리 커야 뭐 도대체 파이 자체가 없으니까 그 뭐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배고픔부터 우선 해결해야 하는 나라니까 후진국일수록 빨리 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기업 프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후진국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선진국이 갈수록 어떻게 돼? 기업 프렌들이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을 억제하고 누르고 소비자들을, 피해자들을, 잠재적 피해자, 소비자들이 잠재적 피해를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들의 보호가 점점 더 이제 부각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국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기업 프렌들리를 해야 하는 나라이냐 말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복지, 소비자 이들을 위한 배려를 해도 충분한 정도의 자존심이 있는 나라로 성장을 했거든요. 세계에서 바라보는 나라가, 옛날에 내가 미국에 갔었을 때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I'm from Korea 그러면 코리아가 무슨 쿠키냐고 물어보고 말이지. 알지 자식아. 쿠키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디 있느냐 모르고 쿠키 비싼 거 사고 까불고 놀고 그랬다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면 I'm from Korea 그러면 아주 이게 상당히 코리아 상당히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져 있는, 자존심이 있는 나라로 변했거든. 이거는 이명박 정권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은 고통을 통해 가지고 민주인사들의 절규,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이미 국격이 높아진 나라인데, 선거 끝나고 갑자기 웬 기업 프렌들이 옛날 그 가해자의 마그나 카르타 찾고 어쩌고 하는 나라로 빠꾸 시켜버렸어.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선거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정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아니, 최선이란 없어, 아마. 내가 살림을 짊어지겠노라 하고 나서는 사람 중에 선비는 이미 없어. 혼탁해. 정치라는 것이 혼탁하고 이익에 그냥 똘똘 뭉쳐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최선은 없어. 그게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관심을 내돌리고,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돼. 그래도 덜 나쁜 놈을 찾는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몫이야. 이놈 뽑으나 저놈 뽑으나 좋은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난 놀러 가겠어. 이러면 그 조그만 차이가 커다란 차이를 만드니까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 놀러 가지 마시고, 둘 다 나쁜 놈인데 어떤 놈이 좀 덜 나쁜가. 그럼 우리나라가 덜 불행해지니까. 선거에 많이 참여해야 되고, 여러분의 의사가 선거로 나타나야 한다고. 다시 되풀이하지 말잔 말이야. 무슨 기업 프렌들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컨슈머, 소비자주의로. 이게 서구 사회가 이미 산업혁명 다 완성했고, 우리도 60년대 구로공단을 통해 가지고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70년,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세계적으로 맡은 역할이 더 후진국들의 우리들의 어떤 노하우를 보급하고 하는 이런 국격이 높은 자존심 있는 나라로 성장했는데, 웬 다시 옛날 새마을 운동하자고 개지로를 떠느냔 말이야, 그죠? 새끼들. 이번에 선거 똑바로 하자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 아까 이제 그래서 자백법의 골자가 뭐라 그랬어요? 운행자에게 책임의 집중. 그럼 누구한테 운행자? 그 운행자가, 자백법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운행자에게 책임을 집중하는데 입증 책임을 전환했어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권리 주장자에게 있다 그랬죠, 항상.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잠재적 피해자.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일반 원칙이었는데,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 피해자는 입증할 필요,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 거론하면 돼. 아, 난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만 말하면 되는 거지. 뭐, 네가 잘못이 있네, 위법하네, 어쩌네, 이런 거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운행자에게 전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래서 네가 책임을 면하려면 3면책 요건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붙여놓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예요. 과실 필요 없어. 무과실 책임. 그래서 이 조건은 3면책 조건인데, 차 외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차 내인에 대해서 달리하고 있는데, 차 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무과실 책임. 절대적 무과실. 하여튼 이 사람 무조건 물어줘야 돼. 어떤 경우만 빼고 차 내인이 자살했다, 얘가. 자살했다라는 것만 제외로 하고, 얘가 만약에 차에 타는 승객인 경우에 차에 타면서 막 독약을 입에다 집어 털어 넣었다라든지 뭐 이런 사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차 내인 승객에 대해서 무조건의 절대적 무과실 책임을 지우고 있고, 차 외인에 대해서는 세 개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지만 그 면책 사유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첫째는 운행자에게 무과실이었다. 운전자에게 무과실이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기능상의 결함이 없었다. 운전자, 운행자의 무과실. 운행자에게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 운전자에게도 아무 잘못이 없다. 자동차는 아무 기능상의 문제가 없었다. 자동차에 부당 기능 성능이 없었다. 멜펑션은 없었다. 자동차에 기능상의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모두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운행자가 나는 책임을 면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고 3면책 요건을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모두 부정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 인정한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운용도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자동차 사고는 무조건 책임진다, 져도 된다 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정도로 자폐법이 이래. 따라서 운행자는 있죠. 자동차를 운행하던 자는 거의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상당히 구제가 아주 확고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증 책임이 이게 전환된 것처럼, 그다음 위험의 분산 아까 얘기했는데, 자폐법에 의해서 뭐냐면 대인배상 1 강제보험을 규정을 뒀어요. 어떤 행위를 갖다가 국민에게 강제하려면, 여러분 법치주의 아시죠? 룰 오브 로, 법률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의 내용은 뭐냐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담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예요. 하여튼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제한해, 어떤 사람한테. 또 어떤 사람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한다. 법이 뭐예요? 국민으로부터 법규 창조력을 수권받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어쩔 수 없죠.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투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각 지역구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 국민의 의사를 취합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 없이는 권리 제한이 안 되고, 국민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의무부과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그러면, 나에게 세금을 뜯어가려고 그러면 세법이라는 법이 있어야 하고, 그거에 의해서만 국가가 뜯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하든 부담시키고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해.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1을 강제한다는데 내 보험료에 출혈이 생기게 되죠. 그럼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제한을 하는 거니까. 재산권에 제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든 법이 자폐법. 자폐법에 그 근거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인배상 1을 강제하고, 그러니까 자폐법은 국민 모두가 만드는 거니까 그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 법에 의거해서 강제보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제보험이 이렇게 가입되어가지고 피해자를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는 것이죠. 이 책임보험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그 위험을 분산시켜준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또한 뭐예요? 제로 하여금, 제3자로 하여금, 그 피해자로 하여금 확실하게 고금액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임보험은 원래 두 가지의 듀얼 이펙트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가해자 보호와 동시에 또 뭐고요? 피해자 보호라는 이중 효과가 있는 거예요. 피보험 잘한다. 피해자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자 보호가 어떤 때 공백이 생길 수 있겠어요? 대인배상 2를 강제했는데 국가가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보험에 안 들은 차가, 강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가 운행되어서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가가 분명히 그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그럴 때 등록 사무를 할 때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누락되는 차들이 있어, 종종. 그래서 책임보험 1, 이 대인배상 1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가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차가 있을 수 있다면. 또는 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도망쳐버린 경우에 소위 뺑소니를 쳐버렸다 그런다면 가해자가 누군지 책임 주체를 확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피해자가 구제가 안 되잖아. 근데 이 대인배상 1은 이런 집중된 위험 또는 이런 자동차라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라는 사회보장법적 어떤 그런 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뺑소니 차에 친 피해자도 국민이니까 어떤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뺑소니 친 경우와 같이 그 책임 주체가 불명한 경우에 정부가 이것을 보장해주자 하는 정부 보장 사업을 만들었어요. 정부 보장 사업은 뭐냐? 지급 기준을 대인배상이니까 똑같이 해가지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건 또는 그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가 누군지 불명한 경우에 똑같이 최소한 저 정도는 국가가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정부 보장 사업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용을 그러니까 대인배상 1의 지급 기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경우에는 대인배상 1로, 들어있지 않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그만큼의 국민적 보장을 해줬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자배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배법, 지금은 뭐 이게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을 인정했다라는 것도 이 법의 최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재적 가해자인 이제 운행자지. 운행자가 보험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보험자와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운행자와 보험자와는 어떤 관계예요?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죠.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단 말이에요. 둘 간엔 권리 의무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했으니까 보험 가입자로서 보험금 청구권, 또 얘는 얘에 대해서 보상 의무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얘와 얘의 관계는 뭐예요? 우리 민법 750조에 또는 756조 또는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자배법에 의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권리 의무 관계. 얘도 권리 의무 관계. 둘 간에는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 없지. 보험회사하고 피해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데 자배법이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얘가 얘한테 법률상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성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얘는 보험자한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청구권을 최초로 규정했어요. 지금은 모든 책임보험에 이게 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때는 획기적인 거였어요. 피해자는 바로 그냥 직접 청구권을 보험자한테 얘한테 가서 뭐 협상하고 한테 물어주세요 뭐라고 구구절절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사고 나면 바로 그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안 들어있으면 바로 정부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이하게 최소한에 대해서는 요 대인배상 1이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장이잖아요. 이 최소한의 보장에 대해서만큼은 청구를 용이하게 해주자. 그래서 피해자를 좀 구제해주자라는 법을 70년대에 이미 만들었단 말이에요. 91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상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책임보험 계약의 경우에 제3자는 직접 청구권을 망라적으로 인정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커다란 의미가 없지. 어차피 모든 책임보험이 91년도부터는 다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니까. 근데 당시에, 입법 당시만 해도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여기에다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모든 책임보험이 인정되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 그지? 이 두 가지 의미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대인배송일을 강제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보유불명 자동차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엔 정부가 정부 보장사업으로 국가가 그거를 책임져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 자배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배법의 입법 취지는 뭐냐면 가해자를 보호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운수사업의 그 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가장 주된 골자의 내용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 그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란 결국 잠재적 가해자인 차주도 또 좀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성격의 취지를 가지고 만든 법이 이게 자배법이에요. 자배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가장 중요한 재원 규정이 뭐냐면 3조예요. 그 자배법 3조에 이 운행자 개념이 이제 비로소 나오게 되는데 3조를 그래서 봅시다. 책임 주체가 그래서 운행자라고 했죠, 지금. 흰백목이 없네. 자, 3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배법 3조의 내용은 3조에는 내용이 뒤에 본 부록이 있어요. 조문 부록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그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고의과실이라는 말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이 자가 바로 운행자인데 이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운행 중에 하여튼 운행자가 사고 치면 물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고의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럼 운행자가 누구냐 하는 개념을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운행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운행자를 공부할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거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뭐냐면 운행자, 그리고 운행이라는 개념이에요. 운행자는 운전자와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운전자는 뭐냐? 자배법 2조에 정의 규정이 있는데 운전자는 타인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예요. 여기 다르지? 운전자랑 한번 구별할게요. 운전자는 뭐라고요? 이렇게 운전자는 타인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이 아니라 운전하는 자. 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사고의 책임 주체가 누구라고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얘는 아예 규정이 없어, 그냥. 운전자는 이런 개념이고 얘는 아니다. 자배법 2조에서 운전자의 개념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운전자는 이런 것이다. 근데 얘는 아니다 말이에요. 운전자는 민법상에서 책임을 지는 가해자인 것이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라고 한다면 이 타인이 누구냐? 타인이 바로 이 운행자예요. 운행자를 위해서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사실행위로서 운전 핸들을 조작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레이터를 조작하는 그런 자가 운전자인데 지금 자배법 3조가 말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교통사고에 책임을 지는 자는 이 자가 아닌 누구라? 운행자란 말이에요. 가끔 이런 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 운행자를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고 타인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그러면 또 역시 혼나. 타인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아까 운전기사는 누구를 위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차주가 있어. 차주를 태우고 운전자가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다가 남을 치었다 그랬대. 제3자를 치었다 할 때 이 운전자는 지금 뭐예요? 자기를 위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를 우리는 지금 밝힐 것인데 얘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아닌 차주를 위해서. 자, 이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동차의 행선지를 누가 결정하나?
차를 타고 갈 때 이 차주가 타가지고 야, 너 어디로 가자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 운전자는 오로지 운행자, 이 차주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자동차를 조작하는 자인 거지. 지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누가 원하는 곳으로, 얘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의 수족에 불과한 거지, 얘의 목적에 의해서 자동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얘를 위한, 얘의 생선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가자는 대로 갈 뿐이니까 운전 조작을 하는 수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다라는 말이 뭔가를 이제 우리는 밝혀나가야 돼요. 운행자의 본체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데, 그때 자기를 위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갖다 이제 밝혀야겠지만, 좌우지간 운전자는 아니다. 운전자는 남을 위하여 자동차를 지금 운전하고 있을 뿐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행자의 개념에 대해서 책임 주체가 저자니까, 저자가 누군가, 그러면 이걸 밝혀야 되겠는데, 결국 자기를 위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운행자에 대한 어떤 탐구의 시작일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운행자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행자라고 하는 개념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건 첫째, 누가 운행자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자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는 누가 운행자인가 하는 운행자의 알맹이, 본질, 개념 논의, 운행자의 본질을 또는 개념 논의를 해볼 것이고, 또 하나는 자, 그래서 그 자가 운행자라는 자가 하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운행자라고 해서 결정을 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그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소송 제기했을 때 어떻게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가, 피해자는 어떻게 이길 수, 어느 정도로 공격을 하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소송상의 어떤 인정 방법의 문제죠. 어느 만큼을 공격을 했을 때 공격을 어떻게 할 건가, 누가 피고인가가 이건 누가 피고인가 하는 문제가 개념의 논의라고 한다면, 자, 피고석에 세워놓고서 이제 다툴 때 어떻게 공격을 해서 이길 것인가, 승소할 수 하려면 어느 만큼 입증을 해야 되는가, 어느 만큼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인데, 우선 누가 피고이냐부터 논의를 한다 그런다면 초기의 학설부터 설명을 할게요. 초기에, 자, 사장을 태우고, 아니면 사장을 태우지 맙시다. 운행이라는 개념은 그 차야, 운행자라는 개념은 그 차에 타고 있느냐, 뭔가 딴짓을 하면 쟤네들의 모습들이 다 눈에 그냥 이게 좋구나, 이게. 다 들어와 눈에 한꺼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필요한 행동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나 지금 굉장히 뭐랄까, 정신적으로 막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라는 거 알죠? 그렇죠. 사랑스러워,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는 눈이. 근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잖아. 내가 그러면 마음이 혹여 이거 딴짓하고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듣는 거 아닌가 불안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동하지 말자. 다 보여 지금. 운행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 차의 탑승 여부는 불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아까 왜 차주인데, 차주인 사장이 외국 출장 중이야. 출장 중이다. 그런데 그 회사에 사장의 이 방향으로 하기로 했지. 그 차를 태우지 않고, 그래서 아까 운전자가 미쓰리와 함께, 미용실에 미쓰리와 함께 차를 몰고 양수리에 둘이 드라이브를 싹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 양수리에 내가 해마다 예를 드는 게 이 양수리 농민인데, 양수리 이장인데, 이 이장이 맨날 다쳐. 양수리 이장을 치었다라고 했을 때, 양수리 이장은 아까 민법 756조에 우리 얘기를 들었었죠. 얘가 얘에 대해서, 이 운전자에 대해서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한데 얘한테 청구하려면 756조는 뭐예요? 두월간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외형상으로 보아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권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고 아까 반복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자배법이 그렇게 756조를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60년대에 자배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니까 일본 법관들은
가만히 있어봐. 운행자가 뭐냐, 자기를 위한다는 말이 뭘까 하고 법관들은 해석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학자들이 자기를 위한다라는 말을 그 756조의 외형 이론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756조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외형상 보아가지고 인정해왔던 그것을, 그러니까 자배법 3조는 756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이걸 발전시킨 거에 불과한 거다라고 잘못 오해했어요. 잘못 오해해가지고 여전히 외형 이론으로 이렇게 판결을 해요. 자동차를 운전했던 미스터 키 운전자 만드기는, 만드기가 그랬다면 이 키고 만드기는 양수리 2장을 사고를 냈는데, 양수리 2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장이 외형상 보아가지고 그 차의 차주이기 때문에 운행자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봐서 그들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장의 업무를 보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인 것이다. 그 외형상으로 봐서 얘가 지들 둘이 데이트하려고 차를 무단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양수리 2장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고, 양수리 2장의 입장에서는 사장 일 보려고 둘이 같이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하다. 따라서 자기를 위한 운행은, 차장을 위한 운행이었다라고 외형상 보인다. 이 운행은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데이트하려고는 무단 운행이었지만, 허락을 받지 않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행위였지만은 외형상으로 볼 때는 사장을 위한 운행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니까 사장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위한다라는 말은 뭐야? 외형상 자기를 위한 건가 아닌가를 봐야 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저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고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그동안의 그 자동차의 운행 경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저거 사장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756조와는 딱 단절되어진, 민법과는 단절되어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지고 그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에서, 그리고 그거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좋은 법으로 일본의 의원들이 차별법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법률을 해석하는 학자나 판사들은 여전히 그 756조의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라는 말은 외형상으로 보아가지고 그 차주를 위한 운행이었는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고 반복되었어요. 이것은 이 자배법의 원래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러다가 어느 날 70년대 중반쯤에 가가지고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운행자라 하면 이자의 책임을 물으며 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뭐라고 일본 최고재판사가 판결하냐면 운행자란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처음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운행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자라고 할 것인 바, 이때 이 사장 야마모토는 바로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서 지배를 하고 있고 그 운행에 대한 이익이 귀속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판결이 나와요. 자, 판결의 알맹이가 뭐였어요? 여기서 이원설인데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는 소리인데, 뭐를 가지고? 운행 지배라는 말을 했죠.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자다 하고 둘을 합쳐서 이자가, 이원설은 그런 뜻이에요. 이원설. 운행자란 개념은, 이 운행자의 알맹이는, 운행자가 뭐냐? 본질이란 논의는 이런 얘기죠. 앙파 껍데기를 까고 까면 그 안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본질, 알맹이. 까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운행자의 앙파에는 까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들어있는 자다. 그 자가 책임 주체인 운행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운행 지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말하냐면, 운행 지배란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한다라는 말은 자동차의 현실의 직접적인 처분권을 말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처분권.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남아요. 지금 현실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나 얘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경우에는 적합한데 타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현실의 지배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행지배가. 이원설이 말하는 운행지배로 바로 들어갈게요. 운행지배란 뭐냐면 자동차에 대한 처분권, 이거를 의미하는 거다. 그 처분권은, 현실의 처분권은 물론이요, 간접적인, 잠재적인 처분권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자동차를 지배한다라는 것은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실의 지배, 잠재적 지배, 그런 지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운행 지배가 뭐냐? 사실은 이 자배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민법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자배법,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민법에서 어떤 개념을 갖다가 차용해 오냐면, 빌려온 것이 뭐냐면 점유라는 개념이죠. 점유. 점유라는 뭐냐면 어떤 물건에 대한, 물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한다고, 민법학자들이, 물권법학자들이 물에 대한 실력적 지배, 이것이 점유예요. 점유. 그때 이 지배를, 점유라는 말 대신 지배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자, 지배는 결국 점유란 지배, 물에 대한 지배.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여기에 기중품이 없냐, 너는. 시계가 있어요, 저 친구가. 저 시계를 놓고, 저기다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저 시계를 이렇게 슬쩍 가져가거나 하는 일은 못하죠. 왜냐면 저 친구가 저 시계를 지배하고 있잖아.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있잖아. 자기의 영역하에 두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걸 가져가게 되면 당장 뭐라고 이제 할 테니까. 현실의 지배, 힘이 미치고 있는 거야. 실력적 지배란 힘이 미치고 있는 거야. 실력, 힘이 미치고 있는 상태가 점유인 거예요. 저 친구는 그래서 저 시계를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점유라고 할 때 저 친구는 저 시계가 저 친구의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형의 것일 수도 또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현실의 지배는 이 친구가 하는 거야. 저 친구의 저 시계가 형 것이냐 아니면 저 친구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현재의 사실 상태에 저 친구가 자기 바운더리 안에다가 시계를 딱 풀어놓고 있어도 누구도 저걸 침범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이냐면 현실의 힘이 미치고 있는 이 사실 상태를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저 친구의 시계가 아닐 수도 있어. 훔친 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온 것일 수도 있고 형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딴지 걸고 그러지 않죠. 또 그 지배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만약에 화장실 가 있는 상태에도 그저 내려놓고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 물건에 대해서 저 친구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한은 침탈하려고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현실의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디에 내 물건이 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재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내 바운더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그 힘을 쉽게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바운더리에 있다는데 현실의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시계가 만약에 형의 시계라고 한다면 형이 이제 친구가 물어보는 거, 근데 시계 어쩌냐? 그 멋있던데 시계. 그 시계 어쨌어? 그랬을 때 형이 얘한테 빌려줬다고 했을 때 나 그 시계 도둑 맞았어. 잃어버렸어. 이런 말을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통상. 동생 학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시계를 빌려줬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럼 형은 시계에 대해서 뭐예요? 실력이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 미치고 있다라고 봐느냐?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있다라고 볼 거냐? 아니면 아니라고 볼 거냐의 문제에서 형은 지금 현실의 지배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아니죠. 현실의 지배는 지금 동생이 하고 있어. 현실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있는 건 동생이에요.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점유를. 형은 뭐예요? 이 친구를 매개를 해가지고 간접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형이 나 시계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는 건 점유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말하는 건데 점유를 잃어버렸다고 볼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형은 동생한테 빌려줬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시계는 빌려줬다라는 얘기는 되돌려 올 거잖아요. 그렇죠? 반납할 거 아니에요. 되돌려 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 형은 뭐야? 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지배를 하는데 현실의 지배를 동생이 형은 간접적인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의 지배는 뭐예요? 지배의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점유와 똑같은 것이야. 물에 대한 점유와 같은 그런 용어로. 그러니까 이 운행 지배를 초기에 판결이나 학자들이 개념 정의를 하면서 차용해 온 것이 이 점유의 요 본체, 그 점유의 요 내용,
가지고 자동차의 지배라는 개념을 생각해요. 자동차에 대한 현실의 점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동차에 대한 지배, 처분권, 현실의 처분권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지배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약에 친구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지배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빌려간 친구가 현실의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려준 자는, 차주는 뭐 하는 거예요? 간접적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라는 것은 직접적인 현실의 지배도 가능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게 중첩적으로 다른 이해를 통해 가지고 매개로 해서 자동차도 간접적인 지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잠재적 지배를, 간접적 지배를. 그래서 이 지배란, 운행 지배라는 것은 자동차를,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컨트롤할 수 있다, 처분한다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의 생사 여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자동차의 처분권, 나아가서는 그 처분의 가능성, 즉 지배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지배는 물론이요, 간접적 지배까지 포함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사례를 예를 들어서 아까 차주는 그 운전자가 미쓰리하고 이 사장 말을 어기고 말이야 미국 출장 가면서 갖고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미쓰리랑 같이 끌고 가다가 양수리 이장을 치었단 말이에요. 이 사안에서 차주는 이 현실의 지배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전자를 매개로 해서 운전자가 지금 갖고 다니고 있는 운전자의 매개를 통해서 차주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운전자는 운전자인가 운행자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봐야 되는데 현실의 운전을 하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운전자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 규범적으로 이 친구도 자배법상의 운행자일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운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였죠.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운전하고 있어요 지금? 사장을 위해 가지고 지금 무단으로 지금 드라이브 지금 여자친구랑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여자친구랑 지금 막 무단으로 막 끌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자동차에 대한 현실의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조정, 컨트롤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처분을 지가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금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운행자예요, 지금 사실. 얘는 운행자의 성격이에요.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운행자예요, 운행자. 남을 위해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이장은 얘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운행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동차의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자배법 3조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민법 750조의 가해자이기도 하죠. 두 개 다 어떤 거를 주장하든 가능해요. 문제는 얘한테인데 이때 차주는 현실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지배라는 것은, 운행 지배라는 개념은 점점점 규범화돼서 넓게 확장 해석을 하면서 통설의 입장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현실의 자동차의 처분권은 물론이요 잠재적이고 간접적인 처분권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돌아오느냐 안 돌아온다면 얘는 지배를 상실한 거예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근데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얘의 운행 지배는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을, 얘는 그러니까 뭐야? 자동차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를 하는 거죠. 얘가 무단운전을 하고 나서 차를 도대로 갖다 놓고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차를 그대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일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는 여전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난 상태의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차주의 실력적 지배하에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행 지배의 개념은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말하는데 나아가서 자동차에 대한 지배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아까 점유라는 것이 이 친구를 통한 직접 점유는 물론이요, 이 친구의 형이 집에 있지만 빌려준 그 동생이 다시 가지고 올 것이니까, 반환을 받을 것이니까 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잠재적 상태에 있는 간접 점유자였던 것처럼 지배도 마찬가지고 현실의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자를 매개로 해가지고 지배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자는 여전히 지배를 놓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지배란 뭐냐?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언제든지 얘가 슬쩍 몰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갖다 놓으면 얘가 또 마음대로 막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지배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운행 지배는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그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 지배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and 운행 이익을 얘기했죠. 운행 이익이란 뭐냐면 자동차를 그래서 운행을 한다라는 행위를 했을 때, 운행을 했을 때 자동차를 운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자동차를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나아가서 자동차를 내 컨트롤해서 관리하는 거 또는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거. 단순히 유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다라는 지위 자체 그것도 운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행한다는 건 자동차를 소유하는, 세워놓은 상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상태도 있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세차를 한다든지, 뭐를 메인티넌스를 한다든지 하는 관리, 그러니까 소유, 사용, 관리와 같은 아주 광범위한, 그 범위의 일들이 모두 운행에 포함되는 건데, 운행은 굉장히 넓어진다. 운행에 대해서도 다시 이쪽에서 뽑아가지고, 운행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하여튼 그렇게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얻게 되는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운행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귀속되는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당연히 경제적 이익이죠. 돈을 받았다든지 차를 모여서 택시 회사는 운행 이익이 확실히 눈에 보여. 요금 받잖아. 원가보다 훨씬 택시 요금이 연료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받잖아. 자기의 인건비와 거기다 마진을 포함한 돈을 받잖아. 레커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운행을 한다. 운행 이익 생겨요? 레커비를 받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경제적 이익은 눈에 확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한테 얘가 아니고 사례를 이렇게 봅시다. 차주가 친구가 차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친구는 누구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림 그릴 필요 없어. 나중에 다 이해하게 돼. 자, 하나씩 보고 이해만 하면 돼. 자, 친구가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차주의 친구가 빌려가지고 자기가 운행을 하고 다니다가 사람을 치었어. 그때 얘는 친구가 직접 운전을 했던 자니까 민법 750조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배법상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구를 위해서 운행하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가 빌려준 차주를 위해서 심부름 가는 것도 아니고 지 운행 목적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죠. 하니까 얘는 지 마음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현실은 차를 지금 키를 갖고 있는 순간 행선지를 어디로 할 건가의 결정이라든지 모든 처분권이 현실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니까 친구는 운행자야. 얘가. 그러니까 얘는 자동차를 운행을 지배하고 있고 얘는 어떤 이익을 누리고 있어요. 자동차를 갖고 다니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돌아다니면서 편의성이 아주 극대화되고 품위도 있게 되고 막 그래서 자동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동차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이익이 친구에게 귀속되니까 얘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운행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차주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냐 할 때 차주도 이 친구가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는 이 친구는 차를 빌려주고 나서 하루 쓰기로 했다. 그 다음날은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지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잖아. 그럼 지배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행 지배가 있어 그러면 자동차의 지배의 가능성도 운행 지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운행 이익이 있는가 할 때 얘가 어떤 이익이 있나 그럴 때 이게 좀 곤란해. 그러니까 초기의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었는데 경제적 이익이 얘에게 있느냐 그럴 때 차주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만약 돈 받고 빌려줬다 그런다면 얘기는 간단해. 친구한테 돈 받고 빌려줬다면 이익이 생겼어. 근데 공짜로 빌려준 경우에 친구한테 공짜로 차 빌려준 경우에 뭔 이익이 있느냐 할 때 오히려 불안만 가중돼 있지, 그치? 하루 돌아다닐 동안 저놈이 사고 내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만 있고. 경제적 이익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초기의 운행 이익을 학자들은 경제적 이익으로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벽에 부딪혀. 하다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게 되냐면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요.
이를 포함한 사회생활상의 제2이익 이렇게 하고 해석을 했어요. 제2이익. 제2이익이라 하면 모든 이익. 그러니까 사회생활상의 모든 이익이 운행이익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제2이익이라고 예를 들었냐면 학자들은 정신적 만족감 뭐 이런 거. 내가 친구한테 그래도 차를 빌려줘서 친구가 편안하게 차를 운행하고 다닐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갖게 되는 정신적 만족감도 운행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초기의 학설이. 뭐 우겨대면 그러한 이익도 이익이라고 우겨댄다고 한다면 뭐 이익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정신적 만족감을 포함한 일체의 이익을 운행이익이라고 본다. 그런다면 차주에게 운행이익이 있어요? 자, 우선 지배 있죠. 지배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운행지배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운행이익이라는 것이 있느냐 할 때 친구한테 차 빌려줘가지고 기분 좋다라고 하는 정신적 만족감도 운행이익이라고 하자고 한다면 그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모두 운행자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차주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판례가 나왔을 때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를 듣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여서 이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이원설의 공은 이것이에요. 그동안 외형의 이론과 단절을 하고 자배법의 독자적인 해석을 내리려고 했다라는 노력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공을 세웠어요. 그 초기 최고재판소 판례가 운행자라 하면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고 운행을 지배하는 자라고 할 것인가 뭐 왁감했다가 그게 운행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넌 책임 있다 하고 판결을 내렸던 것들은 하여튼 운행자의 알맹이를 개념적 알맹이를 두 가지를 가지고 파악했다. 하나 운행지배 운행이익. 한데 운행지배라는 것을 선택한 것, 한 요소로서 운행지배를 선택한 건 탁월했는데 운행이익이라는 개념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경제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아까 친구가 차 빌려준 경우에 빌려준 친구의 이익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궁한 해석을 하죠. 경제상의 이익은 물론이요 하면서 여기다 이걸 붙여. 우리가 살면서 있게 되는 사회생활상의 모든 이익은 다 운행이익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두가 다 이익이라면 모두 아니라는 얘기와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에다가 물감을 갖다가 좀 진하게 타면 아 이게 술로 얘기할까? 술이 위스키만 45도짜리 술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넣었다. 이거 술이야 물이야? 술이지, 그지? 이 정도는. 그런데 위스키를 이따만한 저기다가 이따만한 그런 다라에다가 물을 꽉 채워놓고 술을 한 방울 여기다 떨어뜨리면 술이요 물이요? 분명히 이거는 경제상의 이익인데 경제상의 이익이 아닌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이렇게 다 잡아 넣어버리게 되면 과연 이게 물이냐 술이냐라는 것이 경계가 불분명해지잖아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비판을 한 겁니다. 결국 이원설은 운행이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운행자를 사회적 일일이 일어나는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정하다 보니까 이익이라는 외연을 갖다가 이익의 외연을 점점 넓혀 요만큼만 이익이라고 하다 보니까 얘가 포함이 안 돼. 그래서 더 넓혀. 사회생활상의 정신적 만족감, 사회상에 또 그런 이익도 있어서 그것도 이익이야. 이것도 이익이야. 이것도 이익이야 하고 이렇게 넓혀버리다 보니까 결국 완전히 경계를 무너뜨린 것처럼 모든 게 다 이익이라고 할 바에는 운행이익이라는 것을 뭘 본질적인 내용으로 검토하냐. 결국 운행이익의 외연을 너무 넓혀서 운행이익을 가지고 운행자를 판단한다라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하니까 운행자의 본질은 이익을 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행지배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자라는 본질적 내용은 운행지배 하나다라고 하는 이론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론설의 내용은 뭐예요? 오로지 운행지배만 있으면 그 자는 운행자다 하는 것이 이제 이론설이에요. 현재 이론설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 대법원은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판결문을 읽어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법 3조에서 말하는 운행자라 함은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고 운행을 지배하는 자라고 할 것인 바 계속 이래. 하니까 결국 요용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 우리나라 대부분은 이원소를 취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래서 뭐 김갑돌이가 자동차를 끌고 어디를 갔었는데 그 친구가 자동차에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뭐 이런 거 검토하면서 그래서 지배를 검토해. 그래서 이 사안을 보니까 김갑돌이가 운행 지배가 있다. 그럼 운행 이익도 검토해야 될 거 아니야. 이원설이라면. 진짜 이원설이라면. 그럼 운행 이익은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김갑돌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해요. 그렇다면 운행자를 갖다가 한번 말할 때는 이익과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얘기하면서 진정 검토하는 건 뭐예요? 지배만 검토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론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하여튼 형식성으로 보면은 둘 다 검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아직 이원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한데 이론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다 써요 지금. 왜냐하면 운행이익이라는 개념의 외연이 너무 커져가지고 잘 불필요해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운행자라는 개념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운행지배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야 돼. 사건마다 운행지배가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는 머리통을 내가 만약에 탁 때리면 운행지배 소리가 날 정도로 하여튼 운행지배에 정통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정리한다면 운행지배는 뭐냐? 그냥 심정적인 말로 정의를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좀 어렵지 딱딱하고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 또는 지배의 가능성 이렇게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놨죠 내가.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 나아가서 이는 좀 더 규범화되어 가지고 법률적 개념화되어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포함하는 지배의 가능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배의 알맹이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면 지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왜 운행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타인에 고용되어 있는 운전자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는 타인의 수족이 불과한 것이니까 운전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사안을 볼 때 언제나 운행 지배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그 자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자동차를. 자, 그럼 아까 그 사안에서 차주가 사장이 미국에 출장 간 상태에서 그 기사가, 김 기사가 미쓰리와 함께 놀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양수리 2장을 치었다 하면 이제 얘는 딱 사고가 난 김 기사를 보니까 배상 자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 기사의 성격부터 얘기를 한다면 얘는 운전자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자배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죠.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했던 자고 현실적으로 얘는 지 마음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향이라든지 행선지 이런 거 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하니까 지 것은 아니지만 운행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따라서 운행자입니다. 근데 얘가 배상 자력이 시원찮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차주를 피고석에 세우고 싶단 말이야. 누가 피고냐라는 문제에서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까보면 운행지배가 나와야 한단 말이야. 근데 운행지배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현실의 처분권은 물론이고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하는 거죠. 자동차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느냐, 지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냐. 얘가 고스란히 차를 그대로 반납할 것이니 틀림없는 거니까 우리는 얘가 뭐야? 자동차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는 남아있는.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만 얘는 간접의 지배를 하고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죠. 여기서 운행지배라는 것은 직접 지배는 물론이요, 간접적 지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운행자야. 너는 운행지배가 있다. 지배의 가능성이 있는 운행지배가 있으니까 얘를 피고석에 앉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행지배를 알맹이로 가지고 있는 자는 운행자다 말이에요. 운행자의 본질은 뭐더라? 운행지배더라. 이원설에 의하면 이익까지 포함하는 건데 이원설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몽땅 다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이익 같지 않은 것이 있어도 운행이익이라고. 그럴 바에는 운행지배만 따지자고 하는 이론서는 그냥 운행지배만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피고석에 앉혔어요. 그럼 얘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공격 방법 어느 만큼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운행자의 인정 방법에 관해서 학설은 구체설과 추상설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설부터 먼저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설 말 그대로 그 운행이 그 당시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운행이 아까 말했던 자기를 위한 운행이었다라고 까지를 입증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것은 인정 방법으로서 공격이라는 것은 어느 만큼 내가 그 자에 대해서 입증을 할 때 공격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승소할 수 있느냐라는 거 아니에요. 피고석에 세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승소할 수 있느냐 할 때 어느 만큼 입증해야 된다. 구체설은 구체적으로 그 운행이 얘에게 지배가 미치는, 얘를 위한 운행이었다는, 위한다라는 말은 지배라는 말이라고 바꿔서 얘기했으니까 얘가 지배가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설은. 그러니까 당의 운행이, 구체설은 당의 운행이 그 차주를 위한 운행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을. 자, 양수리의 그 이장은 저 피고를, 그 차주인 피고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네 직원 김 기사가 양수리에 네 차를 몰고 나온 것은 너의 심부름을 왔다든지 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이 이장한테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리에 왔던 그 운전자가 자기의 독단적인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너의 명령을 받고 뭐 양수리에 땅을 좀 보고 오라고 그래서 왔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그걸 법원에 제출하라. 그 정도까지는 입증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입증 불가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 그것을. 그러니까 그 차주와 그 차를 무단으로 끌고 왔던 운전자 그 김 기사와의 관계가 어떠하며 그때 왜 오게 되었으며 하는 그 구구한 사연들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그 입증을 완성했을 때 승소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의 입증을 했을 때 그 입증을 다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구체설의 태도는 결국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 자배법의 입법 취지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책임을 집중해. 운행자에게 책임을 집중해서 피해자의 그 청구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증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을 어떻게 운행자 측에 전환하고 우리는 그냥 피해자는 피해 사실만 이렇게 보여주고 바로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피해자를 구제해가지고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시키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었던 것이 자배법인데 이게 뭐야? 골치 아프게 만들어놨죠. 피해자가 너는 사장의 명을 받고 이런 가는 중이었어 뭐 이런 걸 조사하고 그걸 거명해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만들었던 자배법의 입증 태도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배법을 쌩 무시하고 있는 후양적 태도다 이런 반동적 태도에 뒤로 가는 후양적 태도여서 취하는 이가 없는 거야. 자배법의 입증 취지를 자배법의 입법 취지를 전혀 무시하고 있는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해서 구체설은 지지하는 이가 없어요. 후양적 태도다. 이건 자배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해서 나오는 것은 추상설이에요. 추상설은 뭐냐? 구구하게 아까 주목. 차주가 얘한테 뭐 심부름을 시켰는지 어쩌는지 이런 거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런 구구한 사정에 대해서는 얘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저 추상적으로 그 차 누구 차냐 하고 조사해보면 다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추상설의 내용은 뭐냐면 운행자는 권리 개념이다. 운행자 개념은 지금 우리 권리화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 운행자 지배, 운행 지배라는 것은 자동차의 처분권 지배의 가능성 이건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동차의 소유권자로서 당연히 내놔 하는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이잖아. 차주는 소유권자니까 그 차 내 차 내가 갖고 와
하는 반환 청구권과 같은 운행자 개념은 권리 개념이다. 권리 있는 자는 바로 운행자다 이 얘기예요. 운행자 개념은 권리 개념이기 때문에 권리 있는 자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지 뭐 구구하게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니, 너에게는 지배가 있니 없니 이런 건 입증할 필요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만 입증하면 된다. 그 차의 권리자가 누구다라는 것만. 운행자 개념은 원래 권리 개념인 것이다.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소유권과 같은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책임을 지워가지고 구제를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자 개념은 뭐 권리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구구하게 구체적으로 일어난 그 당시 당사자들의 사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냥 그거 누구 거야? 이 정도로 충분하다. 그 차가 누구 거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주로부터 차주가 차를 잘 그냥 운행하지 마라. 나 미국 갔다 올 동안 잘 보관하라. 너 타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를 어기고 그 운전자가 그 미장원 미쓰리하고 둘이 지금 놀러 가다가 장수리 사람을 치었단 말이야. 그 양수리 이장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구구하게 무슨 뭐 그 차주를 위한 그 당시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입증할 필요 없고 딱 와서 뭐야. 남바만 떼라. 자동차 남바 보니까 뭐 서울 27 다해 2379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차량 등록사업소에 가서 차주 이름을 떼보니까 뚜루룩 하고 뽑아주죠. 거기에 네 이름 있더라. 이건 다다. 사장 네 이름이 여기에 나오네. 이 차의 차량 등록 원본을 떼보니까 소유자가 사장 네 이름이 여기에 김철수라고 나오더라. 그래서 네가 운전자하고 이 운전 그날 했던 놈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난 모르겠다. 하여튼 네 이름이 이 차에 남치니까 네 이름 나오더라. 너 이 차에 대해 소유권자로 거기 써있더라. 만 입증하면 된다. 넌 소유권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운행 지배하고 있는 것인 거고 지 차에 대해서 운행 지배 못하는 것도 쪼다인 거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피해자는. 권리 개념만 입증하면 된다. 권리만 파악해서. 추상서는 뭐냐? 운행자의 개념은 권리 개념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소유권자이라는 사실 또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권 이외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입증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다시 그림을 한번 다시 아까 그걸 구체화해서 볼까요? 자, 차주 김철수 그리고 그 회사의 운전기사 미쓰린 타고 있어요. 이장 양수리 이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 얘 모두를 피고로 세울 수가 있죠. 운행자 개념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운행을 지배하는 자. 얘가 지 마음대로 남을 위해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행사하고 실력적 지배하에 둬서 자동차를 끌고 다녔더니 분명하죠. 너는 운행 지배, 현실의 지배를 가지고 있다. 얘 피고석에 앉힐 수 있어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도 너는 자동차의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다. 그러니까 이 차는 반환될 것이니까 너는 지배의 가능성이 있는 자니까 너도 운행 지배가 있다. 그러니까 운행자다. 둘 다 피고석에 앉혀놓고 입증은 어느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차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것만. 운행자 개념은 뭐라고? 권리 개념이라고 그랬으니까 추상적으로 그저 권리 있다 그러면 바로 운행자라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그랬느니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권리만 입증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차량 등록원부 때 보니까 얘가 소유자 이걸로 끝.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니네 둘이 이 차에, 기사였네? 그래가지고 무단으로 끌고 왔는데 어쨌든 이 차에 대해서 너는 현실의 지배를 하고 있는 권리가 있는 자였구나. 지금 이 시점에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훔친 놈이라도 현재 이 차에 대해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실의 점유권을. 그러한 사실만 입증하면 바로 그냥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운행자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운행자가 누구냐 하는 운행자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것은 개념 논의에 관해서는 2원설과 1원설의 대립이 있었는데 2원설의 운행이익의 개념이 모호해요. 너무 물을 너무 많이 탔어요. 결국 술이 아닌 물이 돼버렸다고. 그럴 바에는 그냥 물이라고 하고 버리자. 그러니까 운행 지배가 그 알맹인데 운행 지배라는 것은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적, 실력적 지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배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운행 지배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운행 지배를 개념적 요소로 하고 있는 운행자에 대해서 어느 만큼 운행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공격하고 인정할 것인가, 인정 방법의 논의에 관해서는 구체설이 잠시 주장되었지만 구구한 구체적인 사실을 갖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하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현재 통솔의 입장은 추상설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추상적으로 그러한 자동차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권리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소유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 추상설은 또 가끔 항변설이라는 말을 듣기도 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배법 학자들은 추상설이라고 명칭을, 이름을 붙여요. 반면에 항변설은 뭐냐면 소송법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소송법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항변설이에요. 항변설은 뭐냐면 자, 이대로. 자동차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자는 운행자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자동차의 권리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아니다. 난 자동차의 운행 지배가 없다라는 것을 항변하지 못하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권리자는 운행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입증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누가? 운행자가. 나는 운행 지배가 없었슈라고 하는 항변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가능하냐면 얘가 자동차를 갖다가 팔았다. 얘한테 팔았다. 이번에는 운전기사가 가져간 게 아니고 차를 팔았어. 그래서 매수인이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양수리 2장을 치었는데 얘가 잔금도 다 받았어요. 차주가.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지금 없죠.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차값 다 받았는데 차 갖고 와 하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차 아니니까. 한다면 반환 청구권이 없죠. 지배의 가능성도 없죠. 운행 지배가 없는 거라고 지금. 그 차를 다 팔았으니까. 근데 매수인이 사고를 냈는데 이미 돈이 없으니까 얘가 얘한테 청구를 했다라고 할 때 얘가 왜 청구를 했냐면 차량 등록 원본을 떼보니까 얘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자동차를 샀으니까 매수인이 지 이름으로 이 명의를 변경했어야 되는데 얘가 게을러서 안 했다. 라고 하더라도 얘는 하여튼 바깥에 드러난 게 얘가 차주로 되어 있으니까 얘한테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을 때 얘는 이름 뭐야? 운행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운행자로 일단은 인정이 되는데 반대로 얘는 뭐야? 항변은 할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어떤 항변을? 나는 차 다 팔았다. 봐라. 잔금 매매계약서 다 봐라. 매매계약서 여기 다 있고 내가 잔금까지 다 받았다라. 그러니까 난 이 차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재의 사실을 얘가 입증해라 이거예요. 운행자로 추정된 소유자 내가. 그래서 그것이 인정되면 얘는 운행자 지위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렇구나. 넌 책임이 없구나. 이 둘 간에 운행 지배가 없다 그런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도 얘한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행하지만 이 매수인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상설 또는 항변설은 뭐냐면 이런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히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 내가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난 그 차를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무엇도 없어, 지배의 가능성도 없어라는 것은 얘가 반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추상설, 항변설 같은 얘기예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간접 반증설도 같은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 그러니까 혹시 1차 시험에서 이제 문제인데 1차 시험에서 추상설, 항변설, 간접 반증설이 나왔을 때 같이 그냥 싸잡아서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내 교재에다가는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설명했는데 그냥 같이 나가도 된단 말이에요. 정리. 운행자의 개념은 운행 지배 이런 소리 말하고 하는 운행 지배라는 것은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배의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면 모두 운행 지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공격은 어느 만큼 추상적으로 그저 네가 자동차의 소유권자다, 네가 자동차의 어떤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권리만 입증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러면 그 권리자는 운행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걔가 불리해졌으니까 네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다시 항변을 해서 어떤 다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걔는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10분만 쉬었다가